자, 이제 47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441쪽에 12번부터 여기서 시작해볼게요. 자,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는 문장들이 있는데 판례를 복부다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딱 보면서 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머릿속으로 대충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다? 그럼 많은 것들을 함축해요. 행정청이 있고 국민이 있었을 텐데 거부 처분이 나갔다? 그럼 사전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싫어, 안 된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한 거죠. 잠깐만요. 네, 껐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재결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싸웠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래, 네 말이 맞네, 청구이나 하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준 거죠. 그러죠? 그러면 취소가 되면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기속력이 발생하겠죠? 기속력에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으니까 행정청은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 후사는 될 수 없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자, 일단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다시 돌아가 봐요. 행정청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국민이 행정청한테 무슨 처분을 신청해요. 그랬는데 행정청이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에 대해 행정심판, 그 중에서도 정확히 여기 취소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취소 제기를 제기했나 봐요. 그 취소 제기를 아니라 취소 심판을 제기했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행정청에서 그래, 이것은 거부 처분은 잘못됐다라면서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한 거죠. 취소한 재결한 거죠. 그러면 행정청 기속력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게 될 테고, 그러면 이 행정청은 뭘 하겠어요? 이제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았으니까 재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 후속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 이때 국민이었던 그 상대방이 재결, 아, 죄송해요. 이때 여기서 소송이 제기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처분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던 국민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처분을 발급해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경원자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업자 관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취소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소액이 없어서 허락해주지 않겠다. 다시, 지금 아까 그 상황에서 이제 후속 처분까지 발급된 상황에서 그때 제3자가,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가 야, 행정심판위원회야, 쟤한테 처분을 발급하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 재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취소송을 제3자가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결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논거는 뭐냐면 후속 처분에 대해 들어와야 되지 재결에 대해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으로 해설을 갈랐죠. 무슨 말이냐면 후속 처분이 이미 발급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니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후속 처분이 아직 발급되지 않고 취소한다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만 있는 상태에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기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적으로 후속 처분이 아직 발급이 되었든 아직 발급이 안 되었든 여전히 취소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판례인데, 보시면 어차피 후속 처분이 장차 발급된 상황이라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 그게 발급될 거기 때문에 후속 처분이 발급되면 그에 대해 다투는 게 더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혹시 이미 후속 처분이 발급됐다면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후속 처분은 그대로 둔 채로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그걸 안 쓰는 것이어가지고 아무튼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 기억해 주세요. 이 판례는 2018년에 나온 판례인데 2018년에 나온 판례 중에서 한 10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2018년에 나온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10개 중 하나로 꼽았는데 이상하게 출제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무원 7급에서 올해 출제를 드디어 했죠. 앞으로는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중요 판례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얘는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한 번 나왔는데 왜 반복해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중요한 건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이런 거창한 표현을 쓰는데 담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이투스하고. 네. 아무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이제 담합했다, 그 사람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다음에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무슨 말이냐면 담합을 했는데 몇 놈이 이제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담합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깎아주거든요, 과징금을. 그때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
이때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해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회사인데 B라는 회사랑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봤는데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한테. 근데 캥기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나중에 걸리면 과징금을 두드려 맞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때 그런 경우를 위해서 감면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담합은 사실은 그냥 얘랑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되게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예를 들어서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B 회사랑 담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데 어떻게 깎아주냐면 여기 써놨는데 먼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진 신고를 했다는 걸 B 회사가 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해요. B 회사한테도 A 회사한테도 예를 들어 100억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다음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따로 저만 불러가지고 과징금을 깎아준단 말이에요. 50억으로 깎아줄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50억은 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자진신고를 유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저한테 그러니까 자진신고란 저는 A예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먼저 100억을 한 다음에 과징금 감면처분 이걸 갖다 50억으로 깎아주는 감면처분을 했다. 그때 100억 처분에 대해 싸울 수 없다. 싸우면 소해이익이 없어 각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한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을 예정하는 일종의 잠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 흡수된다는 점을 또 걸어뒀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깎아주는 감면처분의 관계를 중간처분과 종국처분의 관계로 봤어요. 잠정적 처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중간처분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그러니까 종국적 처분이 발급됐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싸우는 거 잠정적 처분에 대해 싸우는 것은 소해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혼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은 요거는 이거 저기 앞에서 했던 거죠. 어디서 했었냐면 그 행정행위, 그러니까 2편 행정작용법 편에서 행정행위 부분에서 인가 부분에서 특수논점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특수논점으로 다루죠. 그래서 요거 했었던 거다 보시면 되고 단체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안 된다고 보고 있죠. 논리가 꼭 소의 이익을 들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14-2번 보시면 자 얘랑 그냥 비슷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비슷해가지고 묶어서 헷갈리시니까 묶어서 기억하시라고 끌고 온 거예요. 자 14-2번 441쪽이요.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 수용이 당연 모유가 아니나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이게 사실은 이게 누구는 보시면 통실한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고적 격에 대한 판례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판례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해설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가지고 일단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시설이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착수한 뒤에는 시행이 지연에 따른 손해나 이런 것을 받게 하고 있지 그 결정 자체의 취소를 취소송으로 구하는 거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하를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단체법적 이해관계 이거 묶어놓은 이유가 단체법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안정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에서 묶어놓은 거였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랑 이 지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토지를 수용당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토지 수용을 왜 하겠어요? 이제 공사 착수 시작했기 때문에 땅을 뺏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위협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땅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손해나 손실배상 이런 거 들어가라 이렇게 보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손실배상은 빼고 손해배상만 등장할 텐데 그냥 판례 이런 문장이 등장했는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각하 안 된다 소의 이익 결여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442쪽에 갑도지사 나오는데 이게 그분이에요. 홍준표 씨. 홍준표 씨죠. 유명하신 분. 갑도지사가 이제 경남도지사일 때 이제 진주의료원을 이제 폐업하는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갑도지사가 법령상 조례에 의하는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 조치를 한 다음에 지방의료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지방의료원의 청산 절차까지 마친 경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기출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법에 보니까
법에 보니까 지방의료원, 경상남도에 존재하던 이제 진주 지방의료원이었는데 그거를 폐업할 때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조례에서 근거가 있으면 그때서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나 봐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방의회가 동의하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걸 근거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갑 도지사가 그걸 어기고 조례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진주의료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뒤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일단 어떠한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 시점은 언제요? 처분 시점. 그러니까 그 작용을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근거가 없었죠. 그럼 위법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마련되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을 지방의료원 청산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니까 팔아치우고 건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뭐 병원 건물로 썼었는데 뭐 백화점으로 쓰세요라든가 아니면 사무실로 쓰세요 뭐 다른 사기업에 팔아치운 거예요. 그것까지 했다. 그때 자 이제 판례에서 두 가지를 판시하는데 첫 번째 이 폐업 결정이 처분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갑 도지사의 폐업 결정은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에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폐업 결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잘리겠죠. 직장을 잃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입원 환자들 어디 딴 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업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 각하를 했거든. 처분에 해당하지만 근데 왜냐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인데 보시면 폐업 결정은 을 지방의료원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서 자 이건 사실 사족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을 지방의료원은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인정이 어렵다 해서 각하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은 어떻게 권익 구제를 받아야 되냐면 이 조치가 위법하다면 이제 국가 배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갑도지사가 했으니까 경상남도 그러니까 경상남도지사였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가배상 들어가는 방법으로 구제받는다. 다시 자 처분성 인정 그러나 소의 이익 없다고 해서 각하. 결론적으로는 각하된 거죠. 그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처분성 인정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42쪽에 보면은 소의 이익 인정례가 나오는데 소의 이익 인정례는 원래 소의 이익은 인정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다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읽어보시다가 왜 이 경우 인정한 거지? 라고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체크해뒀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거 내가 소의 이 부정례로 착각할 뻔했다 싶은 것들만 여기서 체크해 두셨다가 그거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출 관련 지문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신 표시가 많죠. 저는 이제 신 표시한 건 강의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등 이렇게 그냥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했다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과 도시개발 구역 지정 처분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어쩌라는 거냐면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소의 이익을 물어보면 이것도 항상 체크하세요. 도대체 무슨 처분에 대해 싸우고 있는 것인가? 무슨 처분에 대해 싸우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인가 없다고 본 것인가인데 요 세 개의 처분에 대해 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사건이에요.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었는데 이게 동해시에다가 임산물이니까 뭐 버섯, 나무 막 이런 거죠.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지사한테 이제 계획 변경 결정 처분하고 요 세 개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처분은 이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것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 이거에 후속해가지고 토지 수용이나 환지 처분과 같은 이렇게 각 장치가 이루어질 처분의 전제가 돼가지고 만약 본안에서 세 가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되면은 그에 후속하여 이루어진 이런 것들도 위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이런 것을 받으면은 이제 소유권 변동으로 다시 원상회복 돌려놓는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 왜냐면 어떤 처분이 있고 그것에 의하여 발생한 법적인 효과가 잔존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게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잔존한 이상 그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공장 설립 승인 처분하고 공장
건축 허가 처분 두 개가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이게 발급됐대요. 근데 얘는 날라갔대요. 근데 얘가 잔존한다. 그럼 얘에 대해 싸울 이익이 있냐? 응, 당연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처분이 잔존한다. 그리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인정되어 있는 법적 효과들이 잔존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당연히 처분성이 아니 처분성이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그 공장 시설물이 철거됐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도시 안의 공장을 나중에 이 공장이 이제 여기서 취소가 된 공장 등록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제 공장이 대도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공장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철거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미 다 철거가 됐는데 그 공장 등록 취소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대도시 안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조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 공장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건 공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죠. 이전한 게 아니라 새롭게 그 지방에 공장을 등록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랑 다르게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방으로 옮겨가면은 그건 공장 이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여기 써 있겠지만 신규 등록하고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을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등록의 경우 혜택이 이루어지지만 신규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소가 취소되면 다시 공장 등록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법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 다음에 4번하고 4-1번이 있는데 얘네가 2006년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2008년이었을 거야 아마. 전화배치 판결이었는데 나왔을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이 다른 지문 관련 지문 포함해가지고 3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다시 이 지문이 너무 중요한 판례이고 지문인데 지금까지 그 3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보면 해설이 뭐가 엄청 길죠. 그런데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론만 기억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의 정식 임원, 학교법인 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했다가 자른 거예요. 취소 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 자르면 이사가 공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공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관선이사 이렇게 부르는데 국가에서 그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을을 임시이사로 뽑아가지고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 2개가 있게 되죠. 그러면 너를 자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새로 누군가를 임명해서 보내는 거 그죠? 있었던 경우 갑의 임기가 만료되고 취임 승인 취소로 인한 구사립학교 소정의 임원 결격 사유 기간마저 경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갑에게는 자 보시면 이처분에 대해 쌓을 소의 이익도 있고 이처분에 대해 쌓을 소의 이익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자 이처분에 대해서 정식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취소되면 내가 자리를 복귀하게 되겠지. 근데 이때 보세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된대요. 자신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있고 또 을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도 있다고 봤어요. 자, 해설을 읽어볼게요. 수험적으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냥 된다. 어쨌든 된다라고 봤다. 다 된다라고 봤다는 걸 기억하면 되는데 자 보시면 갑에 대하여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고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 결격 사유 기간이 마저 경과됐다 하더라도 갑에게 자신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하고 을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왜 그렇게 봤냐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발급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을의 지위가 부정돼가지고 그 직무 권한이 상실되면 을의 지위가 부정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을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관선이사를 파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잘못 관선이사가 파견됐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런 얘기예요. 부정되어서 그래서 을을 임시이사 선임한 처분도 날라가면 그러면 지금 임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자 갑은 선생님 왜 공석이 돼요? 갑이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복귀하는 게 아니라 갑은 임기가 끝나봤잖아요 지금. 그러면 갑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냐면 임시이사가 다시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민법 691조라는 조문인데 그걸 유추 적용해가지고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돼서 이에 터져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돼요. 다시 여기서 자기에게 발급되었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그 A 처분 있죠? 그것이 이미
임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갑이 복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복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경우에 갑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A 처분하고 B 처분이 다 날아가잖아. 그러면 민법 691조 보면 이제 긴급 처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갑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갑은 무슨 권한을 갖게 되냐면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보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린 이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청에 의해서 잘린 이사가 아니라 잘리지 않은 정식 이사인데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를 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얘한테 인정되거든요. 그 권한을 취득하게 되는 실익이 있다. 뭐를 하면 판결을 이 처분을 취소해주면 그래서 이때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했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런 그러니까 민법 691조가 유추 적용돼가지고 긴급 처리권을 갖게 된다는 배경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변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변이라고 써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험적으로 그냥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임원 결격 사유 기간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사립학교법 22조의 그 당시의 사립학교법에 보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당하면 5년간 학교법인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면 저는 이제 다시 임원이 될 자격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을 취소해주든 안 취소해주든 이미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외이익이 있다고 봤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 그것 때문에 등장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해는 되는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된다 이렇게 봤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같은 판례인데 설사 위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 의뢰 임기가 종료되고 그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익이 인정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처분이 두 개가 발급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갑이었는데 나를 자른다는 처분하고 너 대신에 관선이사 을을 임명한다라는 두 개의 처분이 발급된 건데 그때 뭐래요? 저한테 이거든 싸울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이 4번 지문이고요. 4-1번 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때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A 처분과 B 처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B 처분에 대해 싸우고 있던 도중에 혹시 관선이사 이걸 이제 임시이사라고 부르죠. 을의 임기가 끝나면 임시이사 을에 대한 선임 처분에 대해 싸울 소의 이익이 있는가가 문제가 됐는데 있다고 보면서 무슨 논리를 펴냐면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임시이사 을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은 임시이사가 아니고 임시이사가 아닌데 무슨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각하를 해버린다면 대법원이 이런 논리를 펴요. 야 그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시이사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라고 불렀죠.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라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병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에 대해 싸우고 있던 도중에 그래서 개임기가 또 끝나면 그럼 또 그 다음 또 끝나면 얘를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에 대해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냐? 그러면 무한 반복해야 되겠네. 갑의 입장에서는 이러면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을에 대한 임시이사 처분에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우리가 판단해 주겠다. 본안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병도 그냥 그 판결에 기해 가지고 판결문 들고 가지고 바로 취소를 제기해서 곧바로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한 법적인 이익이 있고 그런 것도 소의 이익에서 요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될 수 있다라면서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본 판례예요. 그런데 역시 길죠. 설명하자면 길어요. 근데 결론은 쉽죠. 된다 이렇게 다 된다고 봤다. 중요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 볼까요? 5번 사례형이었죠. 여기 보시면 기출표시가 없는데 얘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였어요. 자 보시면 A 교도소장은 진주교도소장이었죠. 왜 이렇게 진주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주는 명당인가? 예. 진주 교도소장은 그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에게 송달되어 온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을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예를 들어 제가 교도소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대웅이가 좋아하던 티셔츠 이러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티셔츠 안 된다고 하게요. 여기도 이제 군대처럼 여자분들은 모시겠지만 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된다고 하면 사복을 입는 걸 된다고 하면 또 교도소 내에서 막 지들끼리 명품 입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교도소 질서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봤어요.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안 주니까 싸운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자 그 불허하였다. 이때 자 1번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행위인데
근데 자, 이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에 대해 사업 심사 오늘날엔 가능하다고 보냐? 된다고 보죠. 그래서 가능하다. 정선지. 그다음에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냐? 그렇죠. 왜냐면 안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 때문에 권리금의 변동이 생기는 건 없는데 안 따르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냥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각종 행위들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신 검열행위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수갑 차용하게 한 거, 뭐 포승줄 사용행위 이런 거 다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봤죠? 다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3번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행위는 항고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왜 행정처분에 해당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죠. 그러나 그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처분인데 왜 안 되냐면 우리 대법원은 안 된다고 한 거 있죠?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안 된다고 보나요? 안 된다고 보죠. 기본 강의 때 한 거예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다음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 행위를 통해 가백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날에는 특별 권력 관계 내부에 대해서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의 의미 중 하나로 그것이 구체화되는 의미 중 하나로 법률 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 시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보잖아요. 그것이 그중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소의 이익과 관련된 건데 보시면 A 교도소장의 휴대 불허행위가 있은 후 갑이 이제 다른 교도소로 이송했어요. 그럼 이제 B 교도소로 이동했을 때 B 교도소장의 관리가 있게 되죠. 근데 그때 A 교도소장이 안 된다고 한 거에 대해 쌓을 수 있는 소외이익이 있냐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있다고 봐요.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 더 이상 A 교도소장 관리가 있지 않는데 A 교도소장이 금지한 게 아닌 A 교도소장의 관리가 있지 않으니까 A 교도소장의 금지는 얘에 대해서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5-1이 같은 얘기인데 다시 진주교도소로 또 갈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다시 못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그냥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위협한지 적법한지 판단해 줄게 라고 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5-1번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지문 이렇게 주면 고맙죠. 2017년 지방직구급 재이송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있다고 받은다. 이렇게 봤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 7번 지문 보시면 얘가 특이한 판례인데 두고두고 얘는 특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명예 신분 이런 것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본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얘가 91년도 판례예요. 그래서 막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무슨 대법관 친척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 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액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사고를 쳐가지고 잘린 거예요. 퇴학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퇴학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소송은 오래 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그냥 백수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검정고시를 보면 저는 대학 입학 자격이 인정되고 고등학생으로서의 학력이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소송에서 그래? 너 퇴학 처분에 대해 싸운 도중에 검정고시를 봤어? 그럼 각하. 왜냐면 넌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인정됐고 그리고 대학 입학 자격도 취득했네. 그러면서 각하라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실제로 1심하고 2심에서 각하를 했거든요.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고등학생으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이 꼭 여기 써있구나.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거냐? 니네는 학벌이 인생의 전부냐? 라고 하면서 약간 갑자기 뜬금없죠? 그러면서 검정고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도 법적 이익이야. 그래서 취소를 받아서 이기면 고등학생이 될 수 있죠. 다시.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이익이니까 각하해선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본안 들어간 사안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8번 요것은 앞에서 했던 거죠. 사업 양도 양수. 그다음 8-1은 그거에 대한 비교 판례인데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그 영업 양도 양수가 있고 그 영업 양도 양수 시에 공법상으로도 양도 양수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와 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가 신청과 인가를 통해 그 양도 양수의 공법적 지위가 양도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거 8번하고 8-1번 비교하는 거죠. 8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신고와 수리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쟁송법리가 발전을 안 해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소외이익이 인정돼요. 그런데 뭐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기본행위에 대해 다투면서 인가에 대해 다툰다든지 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 기본행위에 다툰다든지 하면 소외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의 쟁송 법리가 현재 다른 상황이니까 비교를 해주세요. 그거 기본 강의 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도 했던 거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 444쪽에 원고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48 있죠. 자, 주요 개념 정리 있는데 볼게요. 원고적격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그래.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니?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놈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대요. 어디 그 내려가시면 예, 어디냐면 446조 12조 취소송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444조 인정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게 뭔 소리야? 이거에 대해서 자 기본 강의 때는 안 했는데 이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요. 크게 뭐 더 세분할 수는 있지만 권리 구제설, 다른 말로 권리 회복설이라는 견해랑 법률상 보호된 이익 구제설 혹은 법적 이익 구제설이라는 견해랑 그다음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혹은 그냥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과 적법성 보장설 등이 제시되고 있어요. 요 학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의미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된 이익 구제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뭐라고 보냐면 개정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명문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 대법원은 뭐냐면 개정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씩 해설해보면 자, 다른 견해들을 하나씩 해설해보면 먼저 권리구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구제설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권리야.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예요. 권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를 구할 권리가 있는 자 혹은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회복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 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견해가 권리구제설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은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야 개정처분에 잠깐만요. 여기를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라는 게 통설과 판례 입장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인데 얘네는 개정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이 보호하려는 사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을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은 뭐라고 보냐면 이 법률이 이 개정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써놓으실까요? 이 법률을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개정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보호하려는 그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보는데 소송상 혹은 그냥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은 뭐냐면 정책적으로 판단하자. 이 법률 그러니까 개정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련 법률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그냥 이 경우에 원고가 보호받을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것은 극소설인데 이제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님 혼자 주장하시는 견해인데 적법성 보장설이라는 건 뭐냐면 취소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청이 위법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취소송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적법성 보장설은 뭐라고 보냐면 그냥 처분을 취소할 만한 상황이면 취소해줄 만한 상황이면 누가 들어오든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요 견해는 누구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를 따진다기보다 지금 처분을 취소할 만한 상황인가 이걸 기준으로 하자라고 보는 견해인데 혼자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설은 실제적인 대립이 있는 것은 이 견해를 주장하거나 이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죠. 잠깐만요, 여기 써놓을게요. 자, 그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더 구체화하는데, 따라서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 갑이 다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갑에게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다투는 경우나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보통 원고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시, 자, 우리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의 입장이라고 했죠. 그게 뭔데?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 근데 이 견해는 이제 법률 보호한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의 법률이 보호한 이익을 침해받기 위해서는 보통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에는 보통 원고적 격을 인정 안 해요. 물론 법조문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그냥 보통은 안 된다고 봐요. 보통. 그래서 유형화를 하자면 이렇게 유형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제3자의 경우 안 된다고 보는데, 자, 동그라미 3번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 있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예요. 우리 대법원은 보통 안 된다고 보죠. 보통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법률을 해석해가지고 처분의 개정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 법규를 해석해가지고 그 규정들에 원고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 요거 사익보호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원고에게 원고적 격이 있으면 원고적 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그래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대법원의 입장을 이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한번. 됐고, 그 다음에 그 445쪽에 동그라미 4번 앞에서 배웠던 얘기 또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통설은 개인적 공권하고 그 원고적 격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당사자 능력. 자, 취소송에서 소송 요건은 처원, 리피기, 전관, 장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원하고 피가 원고적격하고 피고적격이잖아요. 맞죠? 원고적격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피고적격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이거는 어떤 처분에 대해 누가 싸우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자, 원고랑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소송에서 당사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합쳐서 당사자 적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 민사소송법에서 옛날부터 확립된 법리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사자 적격은 다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으로 갈리는 건데,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피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좀 구체적으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는데, 자, 당사자 능력이란 뭐냐면 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로마 시대나 고대 그리스 이런 때에서는 어린이, 여자, 노예는 소송이라는 걸 쓸 수 없다고 봤어요. 얘는 무슨 어차피 사람은 사람인데 약간 2등, 그러니까 약간 열등한 인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래서 당사자 능력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가지고 어린이, 여자, 노예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오늘날에는 당사자 능력은 사람이기만 하면 다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 즉 자연이나 법인 등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기만 하면 인정되고 인정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범위를 더 확장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사람에게만 인정해요. 뭔 소리냐면 그건 또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인정 안 해요. 뭐 우리 집에 있는 뭐 풀, 우리 집 앞에 핀 잡초 이런 거엔 당사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전제가 뭐냐면, 자, 소송에서 지금 우리 원고적격 배우고 있죠. 원고적격은 당연히
원고 적격은 피고 적격과 합쳐져 가지고 당사자 적격이라고 불리고,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오늘날에는 당사자 능력을 누구에게만 인정한다고요? 사람에게만. 그리고 사람이기만 하면 인정하고 사람에게만 인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핀, 뭐 문 앞에 핀 잡초, 얘네들은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겠죠. 근데 자, 다만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얘네까지는 넓히고 있어요. 그 사단이나 재단에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뭐가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화살표 빼시고 교회, 그 다음에 종중 이런 거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걔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에요. 걔네들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당사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민사소송법에 걔네들한테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능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얘는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의 전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사람에게만,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된다라고 본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52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까지는 당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를 통해 사단이나 재단이 소송의 당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갖다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지금 최신 법리로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행정기관의 원고 적격에 대한 얘기예요. 행정기관의.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한편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도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그들에게 원고 적격 개념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당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주체가 아니어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대법원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권리랑 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단위,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을 하금 다른 행정기관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추가로 그러한 제재적 조치에 대해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동시에 그 권익구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의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 적격까지 다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왜 취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사회가 되게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기관들 간에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펀치를 날릴 때가 있어요. 이제 특히 지금 판례가 2개 나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펀치를 2번 날린 게 있어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뭐였죠? 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처분을 날린 일이 있고, 불이익 처분을 한 일이 있고, 뭔가 시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청장에게 뭔가를 시킨 일이 있는데, 소방청장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싸우고 싶어서 취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게,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건, 취소송을 제기하는 건 다 국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대법원이 뭐지 이거 신박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면, 행정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주체가 아닌데, 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 인정돼야 된다고요?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은 주체에게만, 사람에게만 인정돼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소송 제기 들어온 것을 각하해버릴 것인가? 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서 각하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툴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뭐냐면 그냥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자, 기관소송이랑 권한쟁의 심판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행정법의 영역이긴 한데, 자,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복습해볼게요. 기관소송 첫 번째. 기관소송은 기관과 기관끼리 싸울 때 인정되는 소송이긴 한데 기관소송은 원고랑 피고가 기관이기만 하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이 기관은
이런 경우에 이 기관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라고 명문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명문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법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과 기관이 싸우는 상황이지만 기관 소송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건 헌법학의 영역인데 헌법학에서 권한쟁의 심판 이건 그냥 구급만 하시는 분들은 들어만 두세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되려면 헌법전에 규정된 기관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설법권 기방,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랑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헌법전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헌법전에 등장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관하고 국가기관이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마땅한 분쟁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각하에서 날려줘 버리면, 각하에서 집에 가라 해버리면 그냥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래서 에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냥 취소송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취소송을 받아주려고 보니까 또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먼저 그 대상적격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처원 리피기 정관장이니까 대상적격도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제재적 조치가 과연 처분인가가 문제가 또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발급한 건데 이건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냥 처분이라고 하자. 논거를 되게 마땅하게 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한 논거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에이 그럼 그냥 처분성 프리패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당사 능력 프리패스 원고적격 프리패스 하면서 그냥 우리가 다룰게 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불만이 많겠죠. 뭐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상적격과 당사자 능력과 원고적격 그냥 프리패스 된다고?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라면서 비판이 많고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러한 복잡한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당사자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읽으면서 이해는 하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그런데 수험적으로는 딱 이 두 개만 중요해요. 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들어갔는데 그때 당사자 능력, 원고적격 다 인정했고 뭐 문제가 된 처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처분성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들어갔는데 이때도 당사능력, 원고적격, 처분성 다 인정해가지고 통과시켜준 사례가 지금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2개 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수험적으로는 딱 그 두 지문만 출제가 되는데 그걸 이해시켜 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배경지식이 다 필요해서 이건 책이니까 깔아드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7번 보시면 이번에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라는 주체, 행정 주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대요. 한편 왜 문제가 되냐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는 제발 좀 독일을 좀 버려야 되는데 학자들은 독일에서는 항고소송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열등한 놈이 약한 놈이 센 놈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게 해준 소송이야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국민이 국가라는 강력한 놈을 상대로 이렇게 저항할 수 있게 한 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야 이렇게 이해했는데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항고송을 제기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독일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자체가 요즘은 진짜 민주화가 돼가지고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지자체가 국가한테 어떤 처분을 펀치를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오 하면서 국가가 지금 싸우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 건데 이 경우에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보냐면 지자체장이 국가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협의 불허가 처분 이런 거. 근데 국가에 대하여 기관님 사무에 대하여 한 처분, 예를 들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이런 것을 한 경우에는 국가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정리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자, 6번은 무슨 얘기한 거냐면 행정기관 혹은 국가기관이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뭐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겠다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법 판례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사 능력을 그리고 원고 적격도 한꺼번에 같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또 별개의 주제로 대한민국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됐는데 왜냐면 독일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한 처분을 국가가 받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고 기관위임 사무에 관하여 한 처분을 국가가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6번을 그냥 지금 볼까요? 453쪽 가볼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이요. 자, 453. 453번에 4번 지문이요.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은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국가기관이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냐가 물어봤는데 문제가 됐는데 요 사안에서는 인정됐다는 걸 단타형으로 기억해라. 이렇게 그런 취지의 출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2번도 보시면 국가기관의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징계 요구를 취소할 원고 적격을 가진다 이렇게 본 사안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국가기관이 취소송에서의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두 케이스의 경우는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가 이렇게 두 개를 던져주면서 물어보니까 단타형으로 외웠는지 그렇게 출제된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5쪽 가셔서 동그라미 8번 줄기능 정리 동그라미 8번 볼게요. 자,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기본서를 보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기본서를 없앨 거지만 기본서를 보면 분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게 논의가 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목차를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법전이 최우선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뭐라고 규정했냐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런데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는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안 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제3자의 경우가 여기가 이제 학문적으로 논의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별로 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례가 없고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없고요. 그 다음 예의 경우에는 지식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경우는 언제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논란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제3자의 원고 적격이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도 이 경우에는 얘가 좀 손해를 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싶은 경우요. 보시면 일반론으로 보통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 안 된다고 봐요. 얘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을 평가받을 만한 사건에서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데 역시 평가의 문제죠. 그래서 이따가 개별 사건을 다룰 텐데 자, 요거를 유형화해 보자면 이렇게 유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구성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가 의사예요.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국가가 어떤 불이익 처분을 했을 때 의사인 제가 싸워요. 그럼 안 된다고 봐요. 왜 네가 오는 거야? 대한의사협회가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각하를 해요. 그 다음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인데 저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을 국가가 한 거예요. 그때 대한의사협회가 싸워요. 그럼 대한의사협회는 제3자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경원자 소송 볼게요. 이거부터 경업자 보기 전에 경원자 소송 이 경우에는 경업자부터 볼게요. 경업자 이걸 갖다 이제 영업상 이익 침해 문제라고 부르고 유형 3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기본 강의 때 한 거죠. 그죠? 달라지고 그래서 허가업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특허업은 원칙적으로 된다고 보죠. 그리고 허가업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보시면 읽어보면 허가업은 원칙적으로 이를 목적으로 하잖아. 허가업자들 간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술, 담배, 똥오줌, 약방 그래서 주류제조 면허업자 간 담배 일반 소매 인칸,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수집 운반업자 간, 허가지역 내에서 약종상 영업자 간에는 법률상 이익이 예외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 경우가 바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감자탕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대해서 감자탕 영업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그 옆집에 대해 발급된 감자탕 영업 허가는 저한테 발급된 거예요? 아니죠. 옆집에 대해 발급된 건데 그럼 저는 그 처분에 대해서 뭐예요? 제3자죠. 그래서 이 경업자냐 경원자냐의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다고요? 허가업이랑 특허업을 갈라서 특허업은 제3자여도 원고 적격 인정되고 허가업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술, 담배, 똥오줌, 약방의 경우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의 경우 경원자 소송은 허가업인지 특허업인지를 가르지 않고 그냥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 이때 경원자 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자리가 하나가 났는데 거기에 지원한 놈이 경쟁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한 놈이 둘이에요. 그런데 둘이니까 행정처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랑 B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B였다고 해봐요. 행정청이 A를 골랐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이때 행정청이 A한테 저 말고 A한테 어떤 허가를 발급해 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뭐 A에 대한 허가이면서 동시에 B에 대한 불허가 혹은 거부라고 봐요. 그런데 이때 불만이 있는 건 누구였어요? A한테 발급되면 B를 발급받은 제가 불만이 있겠죠. 근데 저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 두 가지예요. 뭐 A에 대해 발급된 처분에 대해 싸울 수도 있고 저한테 발급된 거부 처분에 대해 싸울 수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나한테 발급된 저한테 발급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싸울 수 있고 왜냐하면 너는 직접 상대방이니까 그 거부 처분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A한테 발급된 처분에 대해서는 너는 이 경우에 제3자이지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줄게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다고 봐요. 둘 중에 뭐를 골라서 들어오든 상관없이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웃소송 요걸 다시 인소송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오늘날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환경소송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환경소송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 옆에 연탄공장을 짓겠대요. 연탄공장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연탄공장 옆에 있는 집이 되죠. 그럼 우리 집 난리가 나겠죠. 막 그 매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그때 제가 우리 집 옆에 있는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발급된 연탄공장 건설 허가, 설치 허가 이거에 대해 싸우는 소송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제3자가 싸우는 소송의 유형 중 하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처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 취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던져주는데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좀. 그리고 이거는 입증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원고 적격 인정될 텐데 원고 적격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을 입증하는 것 관련돼서 영향권 설정의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거 앞에서도 했고 기본 강의 때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 내용들을 다루느라 교과서에 보면 기본서에 보면은 원고 적격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되게 그 중에 아는 얘기 진짜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쉬었다가 그 관련 조문 정리 관련 조문 정리 다 봤죠. 법률상 이익은 쟁이다 할 수 있다 됐고 이제 관련 지문 정리부터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